네, 오늘은 시작을 하면서 한국의 한 대학교를 잠시만 좀 소개해 드리고 나서 그리고 교황 트럼프님, 교황 트럼프님 얘기를 이제 시작으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는요, 이 매년 그 뉴욕 페스티벌이라는 그 행사가 있는데 마케팅 또 뭐 브랜딩 관련 세계 최고의 행사입니다. 전 세계의 마케팅 관련된 뭐 회사나 또는 대기업 또는 학교 등등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하는 그 행사인데 이 행사에서 각 부문별로 세계 최고를 선정해서 시상식을 갖기도 합니다. 1957년에 시작된 아주 역사가 있는 그런 행사인데 크리에이티브 작품을 매년 부문별로 최고의 학교 또는 최고의 회사, 최고의 브랜드네임 이런 걸 선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경복대학교라는 경북대학교는 이제 경상북도에 있는 국립대학인데 경북이 아니고요. 경복 옛날에 그 경복 지금도 있죠. 경복고등학교라고 있듯이 똑같습니다. 이름이 경복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 한국의 경복대학교가 뉴욕 페스티벌에서 코리아 브랜딩 대학 부문 최고 대상을 또 받았습니다. 뉴욕 페스티벌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그중에서도 대학 부문에서 이 한국의 경복대학이라는 곳이 2년 연속 수상을 한 것입니다. 이 경복대학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어서 서울과는 뭐 한 3,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사실상 수도권 대학이고요. 최근에 이 특히 인공지능, AI 그리고 이제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 아주 그런 특화된 대학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특히 LA와 뉴욕 또 뭐 시카고, 애틀란타, 시애틀, 휴스턴 등등 다양한 미주 지역의 대도시에서 이 학교로의 어떤 유학이나 연수 등에 관심을 표명하는 이 젊은이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큰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이 대학이 전하는 이 대학이 우리 미주 한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잠시 한 3, 40초만 좀 듣고 오겠습니다. 경복대학교가 더 2025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 유니버설 콜리지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상식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권위 있는 행사로 올해로 16회를 맞이했습니다. 전지용 총장은 경복대학교의 비전과 전문성,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잠재력을 전문가로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계속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는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중심으로 XR 콘텐츠 전문 석사과정, AI 해커톤, 생성형 AI 공모전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챗봇 KBO AI 봇을 통해 학습과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어플라이 사이언시즈에는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 효과를 다룬 연구 결과도 게재되며 학문적 성과도 인정받았습니다. 2024년 기준 졸업생 2,000명 이상 대학 가운데 전국 취업률 1위, 80.6%의 높은 성과를 기록했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가고시 자격증 취득이라는 뜻깊은 결과도 함께 이뤄냈습니다. 경복대학교는 장학금, 산학협력, 해외 프로그램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AI 특성화 대학으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미주 MBN MBS 뉴스이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에 선출됐습니다. 뭐 실제는 아니고요. 이 AI를 통해서 만든 사진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본인에 의해서 이게 SNS에 올려졌습니다. 지금 이게 그 전 세계 카톨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 사이에 카톨릭계는 물론이지만 정치권 그리고 각 종교계에서도 이게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자신의 모습을 교황처럼 꾸민 이미지로 만들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뭐 본인이 만들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누군가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올린 사람은 본인입니다. AI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에서 그는 교황이 그 입는 흰색 예복에 금색 십자가 목걸이를 건 채 굳은 표정으로 엄지손 이 검지 손가락을 위로 이렇게 치켜들면서 자세를 포즈를 취한 그런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카톨릭 교계와 그 신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큰 비난이 지난 주말에 일었습니다.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매우 모욕적으로 느껴진다, 뭐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뉴욕주의 그 추기경이나 주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카톨릭 신앙을 조롱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교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교황 복장의 사진은 재치가 있다거나 무슨 뭐 재미가 있다 하는 그런 점이 전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뭐 진지한 마음으로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저는 애써 생각합니다. 그냥 재미거리,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는 어떤 희화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마음에 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로 열고 한편으로 내가 교황하면 난 더 잘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교계에서는 이런 걸 어떤 재미로 느껴지지도 않고, 전 정치권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어떤 그 희화화, 이런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뉴욕 주교회의는 우리는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방금 묻었고, 추기경들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제 엄숙한 콘클라베 절차에 곧 돌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를 이런 시점에 조롱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를 조롱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뉴욕 주교회의가요. 교황 청원, 그런데 이번 해당 사진과 관련해서 뭐 아직까지 공식적인 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대변인은 그 브리핑을 통해서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런 사진이 돌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바티칸의 대변인은 잘 모르겠고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노 코멘트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교황 복장을 한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트럼프 본인이 자신의 SNS에 올렸다라는데, 이 가벼운 농담으로는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측면,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선종한 지 뭐 불과 며칠도 되지도 않아서 아직 그런 추모 분위기가 좀 남아 있는 그런 기간인데, 이런 희화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교황 선출을 위한 그 비밀회의 콘클라베를 이제 7일 수요일부터니까 내일 모레부터잖아요. 그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게 공개됐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논란입니다. 이 교황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는요, 교황의 그 복장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큰 상징성을 지닌 매우 엄중한 의미의 복장이기 때문에 이를 희화화하거나 정치적인 목적 또는 장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계 내부에서는 좀 신성모독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와 그 스페인의 언론들은요, 이제 그 카톨릭이 세잖아요. 이쪽은 스페인도 그렇고, 그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의 언론들은 해당 이미지를 무례하고 나르시시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즘.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에 그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나르시시즘적인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남성들이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요런 마음을 가져라라는 메시지인데, 여성들이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스마일을 보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스마일 마음이다라는 걸 표현한다, 뭐 요런 얘기를 할 때 나르시시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매우 무례하고 매우 나르시시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너무나 투머치, 자기중심적이다, 뭐 이런 평가죠. 그래서 애도의 시기에 부적절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대통령이라면 사회 각계각층에 미치는 영향력과 어떤 상징성을 고려할 때 그런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아이고 좀 그 재밌자고 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 농담을 한 걸 다큐로 봤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카톨릭 교계 내부의 분위기는 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SNS에 올린 상징이 뭐 진짜 그렇게,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그렇게 입은 건 절대 아니고요. AI로 요즘 뭐 그런 거 뭐 5첨은 만들잖아요. 그렇게 합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유머나 풍자로 넘기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카톨릭계 내부 사람들, 또는 카톨릭 일반 신자들, 또는 뭐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뭐 개신교 신자라도 하더라도 무언가 진지하게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교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불편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는 얘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표현의 자유가 없을 수는 없죠. 네. 당연히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정치인들에 대한 희화화 같은 것은 사실 뭐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희화화가 좀 자유스럽게 되는 그런 나라일수록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기도 한데, 그런데 정치인들에 대한 희화화는 좀 다르게 종교적인 상징을 다룰 때는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종교와 관련해서는요. 이게 이제 교황 복장으로 희화한 게 아니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교황님 복장이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교와 관련된 어떤 희화화를 했다?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탈리아인가 어디서 이제 프랑스인가 그 만화 만평으로 이슬람교 같은 쪽 그를 희화화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만화 만든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네, 정말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에 대한 희화화는 그게 이제 뭐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뭐 이슬람이든 불교든 저는 똑같이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는요, 서로가 좀 조심하고 정중해야 한다라는 게 사회적인 기대이고 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제 이럴 때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있죠. 바로 respect입니다. respect.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 RE로 시작해요. 하나는 respect, 그리고 또 하나는 reasonable. 이라는 두 개 단어를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 케이스에는 그 respect가 좀 필요한 그런 적절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respect가 아니라 상호 존중, respect each other, 상호 존중. 저게 이번 케이스에는 좀 요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교황 복장과 관련된 얘기로 리스펙트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자, 리스펙트 할 만한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리스펙트풀 하신 분입니다. 자,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미국의 워렌 버핏, 버크셔 해더웨이 그 회장이요. 올해 말에 은퇴한다라고 전격 발표하면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부가적으로 평소 그 워렌 버핏 회장이 자주 하던 말들, 그 지혜가 담긴 어떤 발언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워렌 버핏의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라는 어떤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주말에. 자, 그는 평소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것. 어떤 한 기업이 다른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라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실제로 본인이 설명한 겁니다. 즐거운 결혼식으로 우리는 결혼을 시작하지만 현실은 결혼 전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뭐 항상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놀랍게도 새로운 결합이 양쪽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아주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순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결혼처럼 또 때로는 환멸이 급히 찾아오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업 인수 과정에서는 환상을 품기가 쉽다. 그러니까 기업을 인수할 때 막연한 환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사람이 결혼할 때 그 신중한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 급하게 행복할 수도 있고 급하게 환멸이 찾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업 인수합병은 결혼과 똑같다. 상당히 와닿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워렌 버핏 회장님은 상사가, 그러니까 윗사람이 부정행위를 조금 하는 것이 괜찮다면 부하 직원들도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합리화하기가 너무 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뭐 요 얘기를 딱 듣고 바로 생각나는 우리 한국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그런 건데, 그런 얘기도 이제 워런 버핏 회장님은 자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자주 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어떤 일에는 다 서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아마 탑5에 들어갈 겁니다. 가장 돈 많으신 분이 나는
나도 완벽하지 못해. 나도 어떤 일에는 많이 서툴다. 이런 얘기가 좀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만은 본인이 수시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다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고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강점이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워렌 버핏 회장은 올해로 94살입니다. 지난 60년간 이 투자 회사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올해 말에 은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박한 억만장자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또 자수성가의 화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말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세계 5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한 그런 중산층적인 그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햄버거 드시고 코카콜라 드시고 뭐 그래요. 뭐 굉장히 한 끼에 몇백 불짜리 막 이런 거 잘 안 드십니다. 그런 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주 3회 이상 맥도날드 치킨 너겟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건강한 거 보면은 참, 어찌 보면 건강이라는 것은 좀 주어진 대로 타고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루 평균 코카콜라, 적으면 두세 캔, 많을 땐 막 5캔까지 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94살까지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참 보면 건강이라는 건 좀 주어진 것 같다. 물론 관리하는 만큼 우리가 좀 나름대로 개발시킬 수 있지만 참 주어진 것도 참 크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워렌 버핏 회장님 보면서.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 회장님은 늘 하던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이제 진보적인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부자 증세 같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워렌 버핏 회장이 스스로 맞다, 부자 증세를 빨리 해라. 뭐 나도 세금 더 낼게.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몸으로 많이 보여줬던 분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고 난 후에는 나의 재산 99%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라고 약속 증서까지 다 썼습니다. 90%도 아니고요. 내 재산의 99%를 재단에 기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워렌 버핏 회장님 리스펙트 할 만하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네. 워렌 버핏 회장님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럼 잠깐 1분 안에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 저희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스토리 뉴스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 뉴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를 그냥 건너뛰면 안 됩니다. 자, 워렌 버핏 회장님은요 7살 때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한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1000를 모으는 1000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제목이라서 요즘 같으면 안 볼 것 같은데 그 어린 7살짜리가 그 책을 꼽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을 다 읽은 뒤에 동네에서 코카콜라, 껌, 잡지 등을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들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하면서 용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7살 때요. 그러니까 실제로 7살 때 돈이 뭐 필요해서 용돈벌이를 했습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워. 물론 이제 아버지는 정치인이셨어요. 연방 하원 4선인가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해서 집안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윤택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잡화점에서 일을 하면서 신문 배달도 하면서 이렇게 용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그래서 11살 때 생애 첫 주식 투자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 그때 1942년 정유회사 시티스 서비스라는 정유회사가 있었는데 그 정유회사가 이제 주식에 상장되어 있었는데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주식이 거의 한 반토막 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상당히 주식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워렌 버핏 그 14살 때 지금은 이 회사 주가가 반토막 났지만 이 회사는 내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로 충분히 가치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치가 있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밸류업을 회사니까 반드시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돈을 좀 달라고 해서 그 회사 주식 3주를 매입했습니다. 3주. 당시는 그 회사 주식이 얼마였냐면 주당 $38 25센트였습니다. $38 25센트짜리 주식 3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넉 달 후에 이 회사의 주식은 $40로 올랐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얼마 오르지도 않았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다르니까 지금 뭐
크고 작음은 즉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워렌 버핏 회장님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만 보는 거니까 뭐 크고 작음은 차치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40로 올랐으니까 세 주를 바로 매각합니다. 그래서 $38 25센트에 산 걸 $40에 팔았으니까 주당 1불 75전 남긴 거죠. 그래서 세 주니까 $5 25센트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워렌 버핏 회장님이 14살 때 처음으로 주식으로 돈을 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린 워렌 버핏은 3년을 차곡차곡 주식 거래의 기본을 쌓고 용돈도 마련했습니다. 3년 후인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죄송합니다. 처음에 주식 3개 살 때는 11살. 자, 그로부터 3년 후 이제 14살 때 그렇게 모은 돈 $1,200를 차근차근 갖고 모아서 집 근처의 부동산 회사로 갑니다. 가서 우리 집이 여긴데 우리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땅 나온 게 있으면 보여달라라고 해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너희 집 근처에 그냥 노는 땅이 있는데 이거 살래? 그러니까 임야죠, 임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이 지금 놀고 있지만 땅을 가서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농사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워렌 버핏은 $1,200를 다 털어서 그 넓은 그 임야를 샀습니다. 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이 땅을 빌려주면서 소위 땅 임대업 한 겁니다. 소작농들을 부린 거죠, 자기가.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곧바로 사업에 나서길 원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사업도 좋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네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돈도 벌고 또 그 번 돈을 잘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 그래서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보냅니다. 유펜을 졸업했습니다. 유펜에 들어가서 졸업은 다른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MBA까지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거기서 만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스승을 만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요, 나중에 그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는 유명한 투자의 그 스승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투자라고 해서 이 회사 저 회사 그냥 막 돈 집어넣어놓고 얼마 벌리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의 회사를 잘 연구하고 이 회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서 그 밸류어블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어떤 가치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을 전 세계에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그냥 지금 이 회사가 잘 나가니까 질러 이게 아니라 그 회사, 어떤 특정 회사를 작든 크든 잘 연구해서 가치가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그 회사의 가치에 투자하는. 그래서 소위 전 세계에 가치 투자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이분을 워렌 버핏은 스승으로 만납니다. 이후 그레이엄의 투자 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다가 나중에 독립해서 자신의 회사인 버크셔 해더웨이를 창립한 후에 60년간 이 투자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말에 은퇴하신다고 하죠. 올해 94살이고요. 올해 말에는 이제 현재의 부회장으로 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올려놓고 자신은 은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은퇴를 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은 한 주도 팔지 않고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욕심?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라 자기가 은퇴했다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면요. 그 회사의 주식을 같이 갖고 있는 많은 소액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워렌 버핏이 주식 다 팔았대. 그러면 와르르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내가 은퇴해도 그대로 갖고 있을 겁니다라고 시장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죽고 나면 그 주식을 다 팔아서 99%를 자선단체에 기부해라라는 약속 증서를 써놨습니다. 정말로 리스펙트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요. 오는 수요일 내일 모레 러시아로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시 주석이 러시아로 국빈 방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번 주의 큰 뉴스입니다. 이 방문 기간 중에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그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적으로는 이유를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밀착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100년 만에 세계 판도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동안 푸틴과 새로운 정세 속의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질서 재편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미국과 지금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러시아하고 막 붙는 거를 못 붙게 하려고 러시아 푸틴한테 지금 얼마나 지금 막 퍼주고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노골적인 이 같은 밀착은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전략 실패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 푸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호감을 표시하면서 뭐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는 막 그렇게 호감을 표시하고 우호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하면서 일각에서는 야 트럼프 대통령이지 뭐 미국 대통령이야 러시아 대통령이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저렇게 개무시하면서 막 러시아를 저렇게 막 떠받들어줘 이거 좀 이해할 수 없네. 솔직히 이런 막 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큰 그림을 그리면서 러시아를 좀 이렇게 축게 올려줬는데 지금 그게 안 먹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러시아를 치켜 올려주는 그 과정에서 유럽 등 서방 국가의 각종 비난까지도 감수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그게 다가 아니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이제 그만 포기해. 포기하고 전쟁 여기서 끝내. 라고 얘기하면서 러시아한테는 야, 그 너희들이 점령한 그 땅 내가 젤렌스키한테 포기하라 그랬어. 포기하라 그랬으니까 포기한다 그러면 전쟁 끝내라. 그 대신에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땅까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한테 인정해주게 그렇게 몰고 갈게. 라고 하면서 러시아한테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게 다 안 먹혔다라는 것이죠. 러시아는 그런 사탕만 납작납작 다 받아먹고 결국은 중국한테 달려간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떤 거래 제안에 넘어갈 듯 넘어갔듯 사탕만 받아먹고 결국은 안 넘어간 겁니다. 휴전 협상에 나서라는 트럼프의 노골적인 강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러시아의 실익을 확실하게 보장해달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또 우크라이나의 태도 변화가 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말로 시간을 끌고 뭐 딱 사흘만 휴전하겠다 뭐 이런 말로 시간을 끌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휴전은 휴전대로 안 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중국 시진핑 불러갖고 둘이서 이제 밀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진핑의 러시아 국빈 방문이 트럼프가 오락가락을 거듭해서 부자격이 부각되고 있는 이 관세 전쟁의 그 참 어려운 이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 이 외교 분야에서도 트럼프가 좀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 직면하게 될 또 하나의 외교적인 위기를 맞게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했던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휴전 협상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그것도 사실상 무산됐잖아요. 이스라엘도 미국이 좋은 거 주는 건 다 받아먹고 미국 말 하나도 안 듣고 지금 가자 지구의 하마스 계속 때리잖아요. 민간인 시설을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또 러시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그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만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걸 또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전승 기념일 80주년 전승 기념일 때 일단 중국의 시진핑 갔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럼 김정은가 또 가는 거냐? 그러면 러시아에서 푸틴, 시진핑, 김정은 야, 이 3대 깡패들이 다 만나네.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김정은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는데 김정은이 갈 것 같으면 벌써 김정은은 무서워서 비행기 못 타니까 기차 타고 가니까 기차가 벌써 떠났어야 돼요. 근데 김정은은 아닌 것 같고 대신 김정은의 친서를 든 어떤 오른팔 누군가가 간다든지 이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꼭 김정은이 참석 안 하더라도 북중러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언가 또 논의를 하는 머리를 맞대고 또 무언가 밀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금 뭐 관세 정책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뭐 상당히 아직까지는 여론이 좋지 못한데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번 주 안에 다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뉴스들의 어떤 관전 포인트를 제가 미리 드리는 거니까 잘 보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러시아 전승기념일 관련 행사 나올 때 또
부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그 진행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미국의 편입 필요성을 주장해온 그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관련해서는 군사적인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반대되는 입장은 캐나다도 51번째 주로 편입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럼 캐나다에도 군사적인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관련해서는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뭐 차별인지 구별인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분리해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뭐 외교에 있어서 구별은 뭐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캐나다 쪽 여론에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 과정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 주위에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NBC 뉴스의 크리스틴 웰커와 함께하는 Meet the Press, 이 언론과의 만남, Meet the Press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얼마 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말하기를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적법 절차를 다 똑같이 밟을 권리를 당연히 갖는다라고 말했는데 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마코 루비오 장관이 말하기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공평하게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를 당연히 갖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님 당신도 루비오 장관의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불법 차류자들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가 뭐 필요한지 아닌지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만은 글쎄요, 나는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법 처리자들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가 뭐 필요해. 그들이 이미 온 자체가 불법인데 왜 우리만 적법을 해야 돼? 그들 자체가 불법으로 왔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론들도 그 이후에 어제 그렇게 다들 분석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미국이 결국 군사적인 개입을 하게 된다면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누가 이길까요? 현재 전력으로는 대만을 둘러싼 군사 충돌 시 미국이 중국에게 승리를 하겠지만 갈수록 중국의 도전이 거세진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나온 거냐면 미국의 군사 최고 현직 사령관이 말한 겁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인 세뮤얼 퍼파로 해군 대장은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퍼파로 사령관은 잠수함과 우주 분야에서 이 미국이 중국의 핵심적인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이 군함을 포함한 이 무기 체계를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향상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퍼파로 사령관은 주요 전력 분야의 흐름이 지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우위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몇 년 안에 중국이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미국은 연간 군함을 생산하는데 군함 1년에 최고 1.8척, 그러니까 1년에 2척을 채 못 짓는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1년에 6척을 건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게 우위가 뒤바뀔 거라는 것이죠. 잠수함을 만드는 속도도 중국은 현재 미국보다도 1.4배 빠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퍼파르 사령관은 대만 주변에서 중국군이 대만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는 군사 행동에서부터 또 해상을 봉쇄하는 행위 등 다양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군에 지난해인가요?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는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2027년까지는 대만 침공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럼 2027년이 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전쟁이 나겠구나. 뭐 또 꼭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퍼파르 사령관은 2027년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라는 일정이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군사적인 준비를 갖추는 완료 목표 시점이다 라면서 하지만 중국군은 로켓 전략과 감시 정찰을 위한 위성 체계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일부 사실상 그런 목표를 일정 부분은 이미 달성해 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해군 사령관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뱀에 200번 이상 물린 남성의 그 혈액을 이용해서 만능 해독제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어렸을 때 왜 산에 다니다가 보면 소풍 갔다가도 그런 일 있죠. 막 뱀에 물리면 난리 나잖아요. 뭐 일본 독이 없는 뱀이면 좀 괜찮지만 독사한테 물리면 뭐 거의 즉사 뭐 이렇게 정말 겁나는 일인데 이 전직 트럭 정비사였던 팀 프리드라는 사람은요, 이 뱀 독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난 18년간 코브라, 블랙맘마, 뭐 타이판 등 치명적인 독사에게 자기가 스스로 일부러 200차례 이상 일부러 물렸습니다. 또 700회 이상 뱀 독을 추출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에 주입했습니다. 초기에는 코브라 2마리에게 잇따라 물려서 혼수 상태에 빠지는 위험한 그런 상황도 겪기도 했었지만 결국 이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이런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자, 이 같은 프리드 씨의 사연을 알게 된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센티백스라고 있습니다. 이 센티백스의 CEO인 이 제이콥 글렌빌 박사. 이 CEO 자체가 이 생명공학 그 박사입니다. 박사이면서 제약회사의 회장님입니다. 글렌빌 박사는 곧바로 그에게 전화를 겁니다. 글렌빌 박사는 특히 여러 종류의 뱀 독에 공통적으로 효과가 있는 소위 광범위 해독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뱀의 독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종류마다 독이 다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그 해독제도 모두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 컨셉이긴 합니다만은 이 또 모든 뱀독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웬만하면 그 대부분의 독사의 해독제에 광범위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글렌빌의 연구팀은 프리드 씨의 그 혈액에서 항체를 추출했고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드디어 다양한 종류의 독에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으로 분류된 코브라의 그 엘라피드 19종류를 선정해서 쥐를 대상으로 그 프리드 씨의 혈액으로 만든 해독제를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종 가운데 13종의 독에서 완벽한 해독 효과를 봤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독사에 물려서 숨지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독사에 물려서 바로 사망하는 사람들. 그런데 뭐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팔을 절단해야 된다든지 또는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그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은 약 5, 60만 명 된다고 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스스로 막 한 겁니다. 자, 프리드 씨는 인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이 세포, 셀이라는 학술지에 실제로 지난 주말에 게재된 팩트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혼돈스러운 소식이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또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200번씩이나 물리고 또 400~500번씩이나 독을 집어넣고 이렇게 수백 번씩 뱀에 물려가면서 해독제를 찾으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나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나는 어지럽히는 사람일까요? 정리하는 사람일까요? 네.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